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격 김현장 아니죠 신장격 김과장 김준우 변호사 장현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투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사전 투표 시작됐고 저도 오늘 사전 투표하면서 살짝 잠깐 헷갈려가지고 투표장에 이 투표 용지를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네. 투표장에 들어가면서 그 전체 풍경을 스케치하는 사진을 찍어도 되나? 헷갈린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투표 업무 하시는 분한테 찍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저를 아시는 분이 변호사님 안 됩니다. 정말 굉장히 그 얼굴이 낯이 화끈했습니다.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에 그 투표장 풍경을 스케치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라고 물었으니 얼마나 좀 낯이 뜨거웠는데요. 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래서 사전투표 주의점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거 안 지키면 혼나는 네. 거, 처벌되는 거 이거부터 좀 네. 한번 꼽아주세요. 장 변호사님.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비교적 간이할 것 같아요. 투표장 안에서는 사진을 찍지 말아라. 맞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지침도 안에서는 찍지 마시고 다만 나와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그래서 투표소 입구나 뭐 표지판 그리고 뭐 어느 선거구를 뭐 나타내는 그런 표지판 앞에서 찍는 것은 괜찮고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손가락 기호로 좀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안 될 것인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 기호를 나타내는 건 허용이 된다는 게 또 선관위 입장이고요. 이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네. 못하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못하게 했었죠. 못하게 했었는데 지난 선거부터인가 저지난 선거부터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도 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허용은 됩니다. 네. 이게 결국은 예전에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쁜 정치 문화 중에 이제 매표 행위들이 예전에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네가 누굴 투표했는지 보여달라 그러면 이제 얼마의 리워드를 주겠다 이런 낡은 정치 문화가 있었던 시절을 예정해서 남겨진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존속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장현미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투표하는 곳 투표장 그러니까 뭐 오늘 주민센터에 갔는데 저는 주민센터에 가니까 5층이 투표하는 곳이었어요. 5층에 투표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 장소에서부터는 사진 촬영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바깥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네,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뭐 내가 지지하는 후보 뭐 이런 거 기호를 쓴다든지 기호를 뭐 1번, 2번, 3번 하면 뭐 어떤 사람은 엄지척, 어떤 사람은 부위, 어떤 사람은 뭐 세 손가락, 뭐 어떤 사람은 네 손가락, 네 손가락은 안 되는구나. 예, 무효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예. 4번, 9번은 찍으면 무효표 됩니다.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아까 보니까 오늘 가서 KUC가 인증샷 올렸다 삭제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거 삭제가 된 겁니까? 일단 사전 투표를 했다. 그래서 이 KUC가 본인이 이 투표를 기표하기 전에 투표 용지를 찍어서 빈 투표 용지를 그러니까 이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막 이어지니까 바로 삭제 조치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이냐 선거법 위반으로와 관련해서는 안 그런 하급심 판례가 판결이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기표하기 전에 투표 용지라고 하고 이 기표를 한 후에 투표지라고 해서 선거법을 보면 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절차를 규정을 한 규정들을 좀 보면요.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는다라는 기표를 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기표가 되기 전의 상태를 지칭하는 거고 개함 시에 그러니까 투표 그 함을 열 시에 투표지를 꺼낸다라고 돼 있으니까 투표지는 기표가 된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걸 찍은 것은 왜냐하면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법문에 근거했을 때 처벌이 안 된다라는 판결이 있어서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중앙선관위는
투표장 안에서는 찍으면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변호사님 엄청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안에 가서 이제 투표 용지 빈 거를 그냥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어쨌든 안에서 투표 용지 찍었다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걸려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시당초 이제 논쟁이 안 되게 만들려면 중앙선관위에선 유권 해석상 그냥 안에서 찍지 마세요. 이렇게 찍지 마세요. 가이드를 주는 거죠. 네, 예. 찍지 마세요 그냥. 네. 예, 찍지 마세요. 저도 투표용지 찍으면 자꾸 얘기가 있는데 투표용지 찍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투표소 전경은 그쵸. 투표함이 있는 쭉 그 투표 참관인들 앉아 계시고 투표 사무원들 계시고 뭐 그거는 찍을 수 있지 않나 하고 잠깐 생각했다가 변호사님 안 됩니다 해가지고 얼굴이 그것도 사실 예전에 뭐 그 투표 전경을 방송사가 촬영하는 건 괜찮고 네네. 사실 일반 유권자가 촬영하면 안 되고 이것도 참 사실 좀 기준이 약간 모호하긴 모호하긴 하죠. 한데 네. 그냥 네. 이제 아예 긁어부스럼을 전혀 만들지 않는 네. 이제 네. 그게 좋겠다라는 어떤 관료적 이제 시선에서는 이제 하여튼 일괄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능한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투표소 바깥에서는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네. 온라인에 올리는 거 상관이 없고요. 후보 선거운동원들은요. 투표소 밖 100m 밖에 있어야 됩니다. 100m 안으로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복장을 입거나 유세 그 용품들 있잖아요. 피켓이나 네. 이런 거 들고 또 유세차를 투표소 100m 안쪽으로 세운다거나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군 단위에서 리 소재 분들을 한꺼번에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투표용지에 데려다주는 애매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조직 투표, 줄 투표의 이제 나쁜 관행 때문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읍면으로 가도 선관위 위원들이 그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네네. 혹시 이제 그런 줄 투표 현장이 있을까봐 이제 발각하려고 이제 돌아다니시기도 하시죠. 그 편의 제공 행위라고 해가지고 그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편의 제공.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어르신 뭐 불편하신데 제 차로 가시죠. 괜찮은데 이거는 괜찮지만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을 태워서 자 투표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야 우리 봉고차 있으니까 우리 동네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호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사전 투표 시작됐고요. 자 이제 확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이따가 나중에 우리 백창은 기자 과학팀에 TBS 과학재난팀에 백창은 기자 모시고 확진자들 투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코로나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자 투표소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거 좀 정돈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참 고소 고발이 난무한 선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선거 때 고소 고발하고 나면 대략 선거 끝나고 나면 다들 취하해주고 이런 게 이제 약간의 룰이라고 할까? 미풍양속이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미풍양속 없어졌습니다. 수사기관에 온갖 고발장 쌓이고 정치의 사법화, 맞습니다.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 더군다나 이게 각 당에서도 하지만 요즘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해요. 양쪽 다 유명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름 들으면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진 시민단체들이. 근데 이제 원래 시민 활동으로 유명한 단체가 아니라 고소 고발이 주업인 약간 실체가 모호한 그 단체들인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 시민단체에서 바로 고소고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 특별히 없고 임의단체인데 이렇게 좀 기자회견을 주되게 하시고 고소고발을 주되게 하시는 특별히 상근활동가가 있어 보이진 않는 막 이런 좀 단체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최광욱 그 의원 등에 대한 소위 고발사주 손준성 보냄으로 왔던 고발사주 문건과 유사한 것이 특정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장으로 거기에 나와 있던 증거들이 또 그 똑같이 제출이 됐던 손준성 보냄으로 왔던 여러 증거들이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치권도 직접 뭐 고소고발을 하기 어렵거나 저하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본인들 컬러를 같이 하는 시민단체의 외형만 거쳐서 마치 공정 중립한 단체가 어떤 고소고발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의혹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네. 그리고 지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정치의 사법화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각 당에서 뭐 법률 지원단이니 이 조력하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데 사실 주요하게 좀 각 당별로 좀 짚어보자면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최근에 선거 공보물에 뭐 본인의 전과 관련한 소명서 내용이 완전 허위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 형사적으로 고발도 했고요. 또 하나로는 이 선관위에 이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처음에는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걸 담을 뿐이지 내용의 어떤 실질을 평가하진 않는다라고 했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했고 허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이에요. 네.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첩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고소고발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 국민의힘이 뭐 정의당 여영국 대표한테도 2번이나 뭐 임명장을 줘서 이거 굉장히 무례하다 이런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남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사실 뭐 논평을 쓰거나 정치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지만 또 고발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양 당 간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치는 어떤 갈등을 풀어내야 되는 최종 단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위에 어떤 사법에 뭔가 굉장히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고 해결책을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사기관에 넘기고 있다. 이건 좀 무책임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판관 포청천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전통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통 있는 누구나 알 법한 시민단체들은 고소장을 좀 엄밀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급조된 고소장들이 좀 남발되고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선거 끝나면 이제 양당이 서로 취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논평이 나면 그런 단체들이 그냥 먼저 고소장을 넣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이거를 취하하자고 해도 취하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네네. 쌓이는 거죠. 그러면 정무적인 그 뉴스거리나 논평이 이 고소 고발로 쌓이면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는 엄청난 행정 부담으로 가져오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좀 남소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좀 시민 단체들에도 뭐 단체들마다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옥석을 가리고 좀 정선돼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김호수 검찰총장이 관련해서 개선책 너무 많이 고소고발 특히 정치적 사건 그다음에 실은 우리는 이제 고소고발 관련해서 이 양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이거 뭐 고소고발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니까 이걸 네. 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도 형사소송으로, 형사사건으로, 예. 예. 그 말하자면 형사사건을 민사화해버리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료 수집을 위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치로 해결해야 될 거를 또 고소고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어떻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고 뭐 개선 방안은 뭐가 있는지 뭐 먼저 네. 예. 일단 고소고발이 굉장히 범람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수가 사기 고소가 많은데 이건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로 사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검에서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번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이게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처음부터 각하를 시키는 그 비율을 한번 높여보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공권력에 호소하는 이 고소인의 또 피해자의 입장을 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실무에서는 각하되는 비율은 상당히 적기도 하고. 네. 그럼 일단은 받아들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수사 종결은 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죠. 입건해가지고 한번 접수가 되면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 때까지 이 정리가 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들고 있어야 되니까 사건은 계속 적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건 사실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해외 입법례처럼 아예 고소할 때 일반적으로 조금 돈을 걸게 한다든지 프랑스처럼. 아 공탁 예,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또 해외 입법례에서 이런 고소, 형사 어떤 피해를 본 부분을 호소할 때는 돈을 내질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당한 공권력의 법 집행을 촉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일정 정도 페널티를 좀 물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국민들 정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죠. 그렇죠. 개선 방안 뭐 있습니까? 좀 검토되고 있는 거나. 근데 이제 이게 경찰에서 일단 지금 대부분의 사건은 이제 경찰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공약을 네. 내셨던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 대해서 더 불만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 더 많습니다. 검찰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확실하게 어쨌든 처리가 되는데 네. 일선에서는 사실 수사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반려제도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명백하게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된 거나 이런 거는 그냥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민원인이 가면 예를 들어 법률가를 끼지 않고 가면 그냥 구두로 가시라고 하고 실제 접수조차 되지 않는 사건들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국민분들이 계시고요. 그럴 수밖에 경찰에서는 또 너무 많은 사건이 사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아니라 거의 뭐 상소하듯 민원하듯 이렇게 고소고발로 구성될 수 없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집니다. 신문고 올리듯 고소고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제도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짧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일본처럼 그 이제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에 고소고발했을 때 네. 그럼 이 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지금 일본은 형사소송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 한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면 어떻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사 반려제도를 조금 더 지금 법에 정확하게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이걸 좀 둬서 조금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괴리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도 소액심판 사건이라고 해서 일정한 소송 가액 이하의 사건은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일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액수가 적다고 해서 이유도 안 적어주냐 나를 왜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형사사건도 야 아무리 해도 이런 걸 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이거를 억울한 거를 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자, 수많은 고소고발 참 어려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고 뭐 더 큰 문제는 저는 사법이 정치화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는 보는데 맞습니다.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사법이 자꾸 정치적 고려, 검찰이 자꾸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게 될 텐데 네. 자, 하나씩만 각 후보들별로 사법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대선 있죠.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사법 리스크가 있어요. 당선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씩만 짚어줘 보실래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김준호 변호사님.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한 이슈가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로 당락과 관계없이 남아 있을 것 같다. 네. 예. 뭐 이재명 후보 쪽은 뭐 없어요? 한쪽만 하면은 그쪽도 이제 그 법인카드 배우자 김혜경 씨, 그러니까 양쪽 다 배우자 사법 리스크가 좀 배우자 남아 사법 있다는 리스크가 건데 남아있다. 그게 이제 두 분 다 뭐 제가 반드시 확정적으로 유죄다 이런 건 아닌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네네. 두 분 다 한 번쯤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비공개 소환이라도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남아 있다는 거고요. 제가 뭐 확정적으로 이분들이 불거진 의혹만으로 반드시 유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남아 있는 건 사실인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은 영부인 돼 있을 텐데 영부인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이제 영부인 후보죠. 그러니까 영부인 되실 분이 이제 출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 다 대장동이 사법 리스크로 이 대선 후에도 남아 있을 거다. 이 3차 법정 토론회 때도 네네. 이 특검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머뭇대긴 했지만 어쨌든 백브리핑 할 때는 받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네네. 누가 대선의 승자가 되든지 간에 네. 이 녹취록에 이 양 당사자가 다 거론이 되고 그 맥락이 좀 다르고 들여다볼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계속 이 두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대선 후에도 남을 거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자, 대장동 도이치모터스 법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대선 이후에 또는 대선 전에도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대선 이후에도 남아있을 이 사법 리스크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주에 지방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지방선거까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주 오늘
김 과장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대선 끝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